예, 안녕하십니까. 정조포럼 회장 박현문입니다. 예,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부터 이 청조포럼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연사 소개를 맡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사님은 1952년생으로 부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연사님은 재경원 예산총괄과장,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친 후에 2003년에 재경부 차관보, 2005년에 재경부 제1차관, 2008년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장, 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전국은행연합회장, 또 2012년에 제1대 서비스산업연합회장,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총회장 및 명예회장을 장기간 맡으셨었고 현재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연사님은 저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이지만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사님의 기획하에 학급 문집 보름달을 2회 만들면서 동기였던 만화가 박재동이 사파를 그리고 연사님의 아이디어로 표지를 3도 인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연사님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로 진학한 부산 출신 남녀 고등학생들의 문집 바다를 본 사람들을 2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연사님은 부산중학교 때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는 전설적인 존재였으며 2등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 탁월한 1등이었다고 부산의 국제신문이 약 20년 전에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우표, SP, LP판, 판화 등 엄청난 양과 질로 수집해서 그의 서재가 이들로 가득 차 넘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야생화를 촬영 수집해서 전시해온 그의 행적이 유명해서 어부인이 사석에서 이 사람은 마누라를 빼고 다 수집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사님은 다방면의 천재였는데 특히 언어에는 탁월해서 10개국의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정도였으며, 연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볼 때에는 가족들 전부가 미리 대사를 다 읽고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서울법대 시험을 치러 서울에 올라왔다고 3년 만에 연락을 했을 때 시험이 끝난 후에 연사님은 팔판동에 있는 하숙집부터 시작해서 종로의 미진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명동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같이 관람하고 그 당시에 저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깊은 우정과 인간미를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만들었던 고 박세일 이사장님이 연사님을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의 백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가 배출한 경제관료 최고의 지략가, 일자리 전도사, 서비스업 전도사, 규제혁파 전도사 등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사님이 항상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결과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에서 공무원 정원보다 인터라켄 등과 같은 관광단지 개발이나 의료 서비스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키우는 것, 또는 대형 스마트팜 등 농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내용과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제, 정규직화, 정년 연장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책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가진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금을 올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 정부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고,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의 공급자로 보아서 이를 지원해줘야 집값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탁견에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크게 공감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청조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공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여행행 그 경험담을 이렇게 최근 것 플러스 뭐 그동안 국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국내 제가 보니까 저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 동기하고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뭐 출근 안 하시는 처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놀러 다니시는데 더 관심이 많으실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제일 최근에 제가 가본 거는 가야 땅을 다 돌아봤습니다. 뭐 다 돌아본 건 아니고 몇 개 빠뜨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 금강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밀양, 그 다음에 저 함안에 아라가야, 옛날에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른 가야도 있더라고요. 뭐 비화가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령,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 고령이 대가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성주에 고령가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가 고성에 있고,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가야가 있었어요. 장수가 전라북도인데, 장수가야라는 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대가야가 제일 세력이 멀리까지 뻗었을 때 장수까지 갔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의외로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나시면 그 가야 땅들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고령에 가면 고령이 대가야 수호였는데요. 대가야 그 유물이나 유적이 볼 게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군이 무리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고령에 그 고분군에 가보시면 뭐 크고 작은 고분들이 한 600개가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맨 밑에서 올려다 볼 수도 있고 한데 거의 요즘 미술에서 유행하는 설치 미술, 행위 미술 비슷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으면 안 돼. 오늘 그냥 요즘 놀러 다닌다고 우리 박영문 회장이 소개를 해서 제일 최근에 간 곳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60 몇 장이나 되는 거 이 시간 안에 커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제는 그냥 나라 일이거든요. 나라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꼭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정치인을 뽑아야 되느냐를 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두셨다가 다른 분들한테도 특히 자녀분들이나 하여튼 정치인들을 뽑을 때 잘 뽑아주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최근에 5년 동안 뼈저리게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첫째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치인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동서고금에 국민의 삶을 책임진 나라가 없어요. 국민이 나라를 책임졌지 정치인이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자꾸 법이나 규제나 무슨
또는 세금도 일종의 규제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만약에 법이나 경제나 세금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법이나 규제나 세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모든 나라가 경제 문제 다 해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의 선택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최근에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한테 임명직 공무원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경제는 국민들이 매일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결과입니다.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돈을 1,000원, 2,000원 쓸 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 선택의 모인 것이 그 선택의 결과가 경제인데 5년에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매 시간 실시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경제 현상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규제로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까꾸로 가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추구하는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정부가 해서 안 될 짓을 추구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방법이나 속도나 심지어는 순서만 조금 틀려도 전혀 예기치 않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 속도, 수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입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자세한 숫자를 갖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낳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시집 장가가려면 요새는 여자들도 취직이 돼야 시집 장가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우리 박 회장님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일자리 전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더 시리어스하게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집을 장만해야 결혼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집값 안정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하여튼 경제 지표는 좋게 만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라 재정을 가지고 분식회계성의 일자리나 만들고 앉아있고 거기에다 또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현금성 지원을 빙자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재정 적자를 초래하니까 물가까지 이제 금리까지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난 정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금리 낮춰주고 세금 깎아주고 여러 가지 재정 경제 정책을 가지고 금융 정책을 가지고 경기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그게 가장 전통적인 경제 정책 수단인데 요거를 싹 다 말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전혀 쓸 수 없는 오히려 그 수단은 긴축으로 쪽으로 물가 안정과 금리 환율을 조금이라도 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완전히
투자 활성화, 경기 활성화 쪽으로 전혀 쓸 수 없는, 반대로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권을 넘겨주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러면 남은 수단은 뭐냐? 규제 혁파밖에 없다. 예? 규제 개혁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지난 20년 동안 규제 개혁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댕겼습니다만은,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 지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과거를 역대 정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똑같은 멍청한 짓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일자리 규제 개혁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레코드 틀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댕길 수밖에 없는,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이에 역대 정부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고 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답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돌파를 한 마지막 대통령이 저는 노무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여튼 자기 시대에 주어진 과제들을, 그래도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해결하신 분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무리 뭐 일자리 만들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물가, 금리,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이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물가, 금리, 환율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거는 뭐 다 그냥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물가, 금리, 환율을 안정시키고 성장 동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걸 성공했나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건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1980년, 81년 물가 상승률이 28.7%, 21.3% 해가지고 2년 동안에 물가가 56%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선출된 대통령이 이상한 데서 선출은 됐는데 자기 스스로 국민들한테 나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서 국민들한테 지독하게 인기 없는 이런 짓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80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인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나라를 인수해가지고 행거라고는 철저하게 재정 긴축을 통해가지고 물가하고 금리를 안정시킨 건데요. 이 재정 긴축이란 게 그냥 예산 동결입니다. 예산 동결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그 당시 민정당이었냐요? 뭐 당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선거에 진다고 했더니 예산 동결을 한다고 선거에 진다면 그 따위 선거 제도도 좋다 이럴 정도로 실제로 선거에서 굉장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재 정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전두환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할 판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 유정회가 있고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철저한 재정 긴축을 기초로 해가지고 82년도 물가는 7.2%로 떨어지고 그 83년부터는 2% 수준에서 내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합쳐가지고 14.8%, 그 뒤에는 5년 합쳐서도 14.8%밖에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성장률은 7년 중에 4년이 10%를 초과했고 평균이 10%를 초과할 정도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일단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 금융상의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가지고 물가 금리 안정을 더 이상 조금이라도 더 이상 안 오르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일자리는 결국은 투자만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예? 투자만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생산적인 일자리는 오로지 투자만이 만드는데, 이 전 정부를 지금 와서 비판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은, 왜 작동 안 했던 걸 알아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수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정부가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16.4%, 10.9%, 2.9%, 1.5%, 5.1%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려보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깨박살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1.5, 5.1로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너무 떨어뜨린다고 또 비난을 받으니까 5.1로 다시, 2.9, 1.5로 떨어뜨렸다가 5.1로 다시 올렸는데, 요거를 연평균으로 나눠보면요, 연평균을 해보면 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연평균 7.2%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나라 경제를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그 이전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8.6%였습니다. 그때 문정부 때처럼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일어나고, 알바하던 애들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론트 로딩 하는 바람에, 앞에다가 16.4, 10.9 하는 바람에 저 타격을, 저기에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를 그 폐업하는 가게에서 일하던 애들이 일자리 잃어버리고 한 그 데미지를 임기 내내 극복을 못하고, 일자리 통계는 오로지 월 28만 원 받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알바생 월 28만 원짜리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통계를 그냥 완전히 분식 회계로 만들어 놓고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책에 있어서 수순이나 속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저임금만 올린 게 아니고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지만, 이것도 하여튼 엄청나게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년 60세 의무화, 그 전까지만 해도 57.2세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이었거든요. 그걸 60세를 의무화하니까 어쨌든 하여튼 정년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정년 3년 연장 효과는 그대로 고스란히 젊은이들 채용이 그만큼 비례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젊은이들 채용에 지장을 주는, 어쨌든 젊은 애들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애들이 취직하기 좋게 만드는 것과는 철저하게 거꾸로 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데미지가 적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쳐서 모아보면 엄청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와 젊은이들 취직에 역행하는 조치들만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노동자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이미 취직한 사람이 원하고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유리한 그 어떤 일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애들은 불리해진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유리하면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취직한 사람과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의 경쟁이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저런 좋은 조건에, 저런 좋은 임금 수준에, 저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취직을 하고 싶은 애들을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그게 급선무지,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그거 표 때문에, 표를 생각하면요 무조건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 편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우리나라 고용 통계가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부분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제 비교 가능한 고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 4%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 96% 속에 소위 말하자면 불안정 고용 내지는 언더 인플로이드, 예? 적어도 일주일에 한 40시간,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아닌데 취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통계상으로는 96% 취업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취업자는 96%고 실업자는 4%인데 실업자한테 아부하는 것보다 취업자한테 아부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한,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임명직은 선출직한테 무조건 복종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슈레더처럼, 예? 또는 대처처럼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보십시오. 보편적 복지라는 거 보면 순전히 표 때문에 복지 혜택을 안 줘도 될 온 국민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요. 이거를 정치라고, 예? 하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허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숫자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이미 취직한 사람들만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하면 최저임금 미달자가요, 최저임금 법이 있고 그걸 법을 어기면 처벌까지 받으니까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없을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가 이 자영업자 빼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가 322만 명이라는 추계입니다. 저게 339만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16.4, 10.9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직후에는 339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최저임금 속도를 대폭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322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최저임금 받는 국민이 없어질 것 같으면 저도 올리겠어요. 근데 경제는 법이나 규제로, 왜냐하면 자 322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왜 노동당국에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322만 명이 가만히 딱 보니까 내가 이거 임금을 더 받으려고 노동당국에 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임금 더 주는 게 아니라 문 닫아본다 이겁니다. 도저히 지금 한계선상에 있다는 거를 종업원들도 다 눈치 보면 다 안다고요. 예? 이 사람이 뭐 얼마를 팔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실정을 이해를 못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구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취임하기 전에 2016년에 648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807만 명으로 160만 명이 오히려 늘었고요.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통계 숫자상으로 고용 통계 보면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제가 아까 한 가지는 월 몇 시간 일하고 월 28만 원 받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나라 세금으로 재정으로 지탱되는 그런 이상한 일자리를 가지고 통계 숫자를 다 채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고용 통계가 질적으로 엄청나게 악화됐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그러니까 사실 36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이 있으면 또는
일감이 있으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언더인플로이드인데 제대로 풀타임 잡으로 취직 못한 사람들 숫자가 449만 명에서 671만 명으로 2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로 더 참담한 것은 일주일에 15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90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61만 명, 68%나 늘었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주휴수당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주휴수당은 이제부터 모두 다 줘야 된다고 법상으로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은 이유는 뭐냐 하면 월급 받는 임금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닷새 일을 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줘라. 이게 이제 주휴수당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일주일에 하루씩 줘야 된다 하는 게 주휴수당인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네 월급이 그게 일주일에 5일 일행치가 아니고 5일 일행 걸 기준으로 그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는 그 월급이 일주일에 6일치 계산해서 주는 거야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강행을 이제부터 다 집행해 하고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경리계에서 그게 엿새분이었어 하고 가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엿새 일한 거 계산한 게 이 그 월급이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당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당을 받는 또는 주급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금 주는 사람 입장에서 20% 임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기준이 14시간 이하 일을 하면 안 줘도 돼요.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그걸 줘야 돼요. 그럼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그걸 줘야 되는데 하루치 임금의 40분의 15를 곱해가 줍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일행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을 일주일에 일 안 해도 줘야 되는데 그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비례해가지고 하루치에 40분지 15를 줘야 되는데 14시간 일하면 안 줘도 된다. 이러니까 멀쩡하게 알바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너 이제부터 14시간만 해. 이틀만 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일자리 쪼개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통계상으로는 취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만 5년 내내 하고 지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서비스업에서 밖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20년째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1991년에 516만 명 제조업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516만 명이었고 광업 6만 합쳐서 522만 명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최근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쨌든 지금 한 460, 70만 밖에 제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농업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을 리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 사이에 결국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만 거의 만들어져 왔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서비스업에서 앞으로도 서비스업에서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일자리 얘기만 나오면 두 가지 벌써 몇 대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몇 대째 일자리 얘기만 나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첨단 산업에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늘리고 해가 첨단 산업에 노력하겠다 투자를 늘리겠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을 취직을 못 시켜주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청년들 창업해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무책임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열거한 최첨단 산업에 일자리 만들거나 투자하는 일은 나라보다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기업이 더 잘하죠.
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여튼 최대 기업, 최고 인류 기업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라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저기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고 저기에 취직할 사람들도 나라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한국에서 취직 못하면 외국에 가서도 취직할 수 있는, 중국에 가서도 취직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라는 안첨단 산업에 투자를 걱정해야 되고 안첨단 산업에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늘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첨단 산업들은 뭐 새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인력 양성이 뭐 지금 특별히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별 대단한 기술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 보육, 의료, 관광 이런 전통 서비스 산업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별로 안첨단 산업인 관광 산업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요, 2011년에 외국 관광객 600만 밖에 안 오던 일본을 10년 사이에, 10년도 안 되죠. 2019년에 2020년 이후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코로나 이전까지 600만에서 3,200만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늘렸어요. 저게 일본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9년에 2,900만 명이 해외로 관광을 나가는데 외국인 관광객 1,800만 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라 중국은, 이거는 뭐 나가는 것만 여기 적어놨는데요, 2010년에 중국인들이 2010년에 외국 해외로 관광을 나간 게 60만 명에 불과했는데, 불과 9년 사이에 코로나 직전에 1억 7천만 명이 해외 관광을 나갑니다. 1억 7천만 명 중에 10%만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어도 저게 얼마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 2배로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전후 사정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에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놀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관광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저는 아까 우리 박 회장 소개대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야생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온대지방의 야생화는요, 해발 1,500에서 2,500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너무 밑에 내려오면 별로 예쁜 꽃이 없고,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진짜 예쁜 꽃들은 해발 1,5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데, 해발 1,500 이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예, 이제 한라산 한 6, 7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 완전히 그냥, 큰일 날 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케이블카 있는 데 밖에 못 가는 거예요. 케이블카 있는 데 밖에 못 가는데, 이태리예요. 이태리 동북 쪽에 돌로미티라고, 그러니까 알프스의 동남쪽 기슭입니다. 알프스의 동남쪽에 돌로미티라고 인제군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키 관광지고 트레킹 관광지인데, 인제군만한 면적 안에 케이블카가 스키 리프트 포함해서 하여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고하지 않고 사람들을 올려주는, 그것도 해발 3,300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케이블카가 돌로미티 그 인제군 면적 안에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470개 있습니다. 470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면 이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타고 스키리프트 타고 해가지고 조금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마을로, 하여튼 케이블카와 스키리프트를 한 너댓 개를 연결해가지고 옆에 마을로 내려오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그 면적 안에 숙식이 가능하고, 그 우리나라 산장처럼 그런 흉악한, 도저히 잘 수가 없는
예? 코 고는 소리, 발꼬락내 뭐 해가지고 도저히 그런 게 아니고요. 샤워도 가능하고, 숙식이 가능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병맥주가 아니라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산장이 410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와서 놀으라 그래야 가서 놀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산 타는 거 억수로 좋아해가지고 백두대간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산 위에 아무것도 없고 산에서 텐트도 치지 마라, 산에서 취사도 하지 마라 이래 해놓으니까, 예? 백두대간 트레킹을 하면서 여기 가가지고 올라가서 요만큼 가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가서 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 요짓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제가 보면 참 관광 인프라 하여튼 이러고 시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야 정말로 나는 그렇게 공부도 잘 안 했고 하여튼 나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능도 기술도 없다. 그냥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 표 파는, 예? 또는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 안전이나 지켜보고 하는 그런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는요, 이것도 역대 정권들이 다 하던 짓입니다. 이 정부면 지난 정부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정부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 포인트가, 이거 뭐야. 어이쿠. 이거 좀 누가, 제가 이거 잘못 건드렸네요.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냥, 자, 누가 좀, 이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화면이 작아졌습니다만은,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주 이거를 결정적으로 더 심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전 정부 제가 봉직하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MB 물가 53개 하는 거 54개였나요? 기억나십니까? 물가를 가격 규제를 해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짓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요거를 싹 정리한 게 누구냐면 전두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사실은 79년 4월 16일이니까요. 79년 4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 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가격 규제를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가격 규제를 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요. 4월 16일까지만 해도 나라가 껌값, 라면값까지 다 전 단위로 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철근 시멘트는 물론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중요한 모든 품목을 다 나라가 가격을 정해주던 그 체제를 79년 4월 17일 날 싹 없애고 4월 16일 날 4월 17일부터는 이제부터는 물가 안정 오로지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외국의 싼 물건들 수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입 개방과 국내에서의 기업 간 경쟁과 수입 개방에 의해서 이런 거시적 수단에 그 다음에 재정 긴축이라든가 통화 긴축이라든가 하는 이런 거시적 간접적 수단에 의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가격을 규제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물가가 안정이 안 된다 하는 그 결정을 한 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그 조치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모든 물가를 나라에서 다 정해줬는데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가격에는 시멘트도 못 사고 철근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물가 규제를 하면요. 나라 경제를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가 규제를 하면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신이 안 나서 공급을 안 할 것이고 물가를 억눌러 놓으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더 수요가 줄어들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요, 1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가 규제하려고 하다가 아주 깽판친, 나라 망친, 사례들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제가 그것만 갖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 소위 식민지 연방 군대를 거느리고 영국군하고 싸울 때, 버지니아 의회에서 워싱턴 우리 군대가 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고생하고 있다.
이건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밀값을 부실당 얼마 이렇게 밀값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시장에 밀이 싹 다 없어지고 그 밀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금화로, 현금 금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영국분한테 밀이 다 가버리고 워싱턴 군대 거의 아사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워싱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절대로 물가는 건드리지 마라. 물가를 규제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예? 그 다음에 뭐 로베스피에르가 예? 우유값이 비싸가지고 서민들이 우유를 못 먹는다고 우유값을 규제했더니 우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건초값은 비싸졌는데 우유값을 누르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건초값도 규제해라. 요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지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 잘못 건드리다가 예? 아주 경제를 망쳐가지고 지 신세 조진 사례는 동서고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십시오. 그 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축이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면 저소득층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또 생길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또 소득이 늘어나서 또 소비가 늘어나 이 선순환의 고리를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소비를 늘리자 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완성되는 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완성되는 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출발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데서부터 출발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게 작동만 하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임금 올리는 거,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무슨 구상이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 봐야 더 이상 쓰지를 않는다. 예? 이미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나 봐야 그 20억 가지고 한 푼도 소비를 안 늘린다. 이런 그 맞는 얘기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이건 경제적으로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돈을 벌면 그거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늘어나게 해야 내수가 진작된다. 그걸 이제 누가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주머니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 주머니로 옮기는 게 아니고 소득이 낮은 사람 주머니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밖에 안 돼버렸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최저임금밖에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버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고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김밥집 우동집 하는 사람들도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면 별로 소비가 늘지 않아 가지고 작동을 안 한 거지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해야 된다는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요. 두 번째 기둥이 가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내려주겠다 하는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보통 잘 모르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바로 알기라는 책자에 보면 요 두 번째 기둥으로 저 초록색 기둥이 있죠. 그죠? 초록색 저게 가계지출 경감 정책입니다. 가계지출 경감 정책이라고 써놓고 저기다가 뭐라고 열거를 해놨냐면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통신 미스프린트가 돼가지고 교육통신 교육비 돼 있는데 마지막 저거는 교통비입니다. 이 교육통신 교통비 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격 억제하겠다는 이 가격을 규제해가지고 가계지출을 경감시켜주면 가처분 소득에 여유가 생긴다. 그 돈을 가지고 써가지고 내수 진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또 투자가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 구상을 한 게 두 번째 기둥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합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냐. 여기에 열거 안 돼 있지만은, 그 사이에 역대 정부가 단골로 규제하던 가격이 뭐냐면 전기가스 수도요금입니다. 전기가스 수도요금. 그래서 작년에 한전이 6조 8천억인가요? 작년이 아니고 1분기에 6조 8천억 적자면에는 이런 전기요금을 이렇게 규제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수수료, 카드수수료, 뭐 이자나 이런 거 해가 금융하고 이런 공공요금 쪽에 광범위한 가격 규제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대학 등록금 뭐 이런, 하여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억눌러서 지출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어디다가 국민들은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느냐? 바로 억눌러 놓은 여기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식들한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아플 때 더 좋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광을 가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이런 데 돈을 더 쓰고 싶어 하지. 아니, 집에 차 2대 있는데 한 대 더 사라고요? 집에 텔레비 2대 있는데 한 대 더 사라고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냉동고 해가지고 참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와인 냉장고까지 하면 6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소득수는 3만 불 수준이 되면 내수 진작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진다. 내수 진작이 사실상 양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예? 소득 수준이 3만 불에서 6만 불 되면 하루에 밥을 3끼 먹던 걸 6끼를 먹습니까? 초중고등학교 한 번씩 더 댕길 겁니까? 예? 아니면 맹장수술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소득 수준이 3만 불에서 6만 불 되는, 3만 불 수준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소비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선을 넘어서 수요를 진작하고 뭐 하려고 하면 질적인 향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해가지고도 여전히 이런 발상에 매달려 있고, 이 정부도 별로 이거 전기요금 현실화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과오는 뭐냐 하면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새벽에 뛰쳐나오느라고 그냥 제목만 보고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반도체 분야, IT인가 뭐 반도체 분야 인력을 위해서 교육부 보고 목숨을 걸으라고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대학교 총장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이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분야들, AI, 뭐 바이오, 이런 그야말로 초첨단 업종에 교수 요원을 지금 대학 교수 월급 수준 가지고 중국을 가면 대학 교수 연봉차가 수십 배 납니다. 예? 공산당 시절부터 교수하고 있던 사람들 자르지는 않는데, 너가한테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너가 사실 가르칠 것도 없잖아. 이건 거의 생계, 예? 겨우 생계를 유지할 월급을 주고, 미국에서 스카우트해 오는 대학 교수들 월급은요, 특히 이공계 첨단 분야 이공계 대학 교수 월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아니 그 돈을 안 주면 데려올 수 없으면 그 돈을 주고 데려오는 식의 대학 운영이 중국은 가능한데, 왜 한국은 모든 대학 교수는 월급이 같아야 되고 호봉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더더군다나 13년째 대학 등록금 14년인가요? 대학 등록금 동결시켜 놓고 교육부 보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 목숨을 걸으라고? 목숨 걸으면 뭐 목숨 걸어서 죽어도 나 하나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교육부만 없어져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개 석상이니까 제가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부만 없애도, 자, 어쨌든 이런 가장 중요한 소위 전기 이대로 놔두면 진짜 나라 거들납니다.
아니 한전이 뉴욕 증시상장법인이라고요. 예? 전 세계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건 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 이상한 나라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이 이번에 한전 주가가 폭락한 거를요. 국민연금이 엄청난 1조 8조 하여튼 제가 뭐 다 기억을 못해서 국민연금이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 가격 규제를 하면 이 해당 업종들이 자 이거 보십시오. 내 비용인데 온 국민의 비용인데 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자리고 소득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를 왜 돈을 지출하는 사람 눈으로만 보느냐 이겁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예? 자, 의료, 교육, 뭐 보육, 주거, 뭐 이거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 아닌가요? 근데 이 값을 눌러놓으면 이 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아닌가. 규제개혁 하는데 절대 제일 먼저 당장 없애버려야 될 게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다행인데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 중요한 업종들의 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이 중요한 업종들의 발전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짓들은 이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이 가격 규제가 제조업에서는 다 없어졌는데 서비스업에서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가 뭐 있을 것 같습니까? 한전 전기료를 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이런 규제 개혁, 규제 혁파하는데 제일 쉽게 혁파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겁니다. 그냥 정부가 안 하면 돼요. 예?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안 하기로 마음만 정하면 다 없앨 수 있는 가장 흉측한 이 규제부터 없애야 나라 경제가 돌아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요. 이거 보십시오. 지난번 리만 사태 이후에 위에 파란선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주가는 저렇게 한 3배,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소위 지금 열거한 이 업종들, 서비스 업종들, 주요 서비스 업종들은 다 그냥 리만 사태 때나 그 같아요. 돈을 못 버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국민연금의 고갈연도를 앞당기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방치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하는 말씀이고 이게 시간이 이 시계가 요새는 시계가 20분이나 아직 20분 남았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킨다. 가격 규제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 하락이 국부를 잠식하고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시켜서 그러자라도 개혁해야 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연도를 앞당길 것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거 뭐 가지고도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민간이 돈을 못 벌게 하는 정부의 개입은 이거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인하하다 못해가지고 서울시가 제로페이니 공공배달 앱이니 뭐 이상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교육 앱이니 이것 모조리 민간업자의 장사를 방해하고 민간업자하고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는 모든 코스트를 다 부담하고 하는데 공공부문은 코스를 다 세금으로 해주고 완전 경쟁 조건이 다른 경쟁을 공공부문이 끼어들면 민간 부문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것이 나라가 끼어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 일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너무 열심히 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망치는 그하고 마찬가지예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절대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공부문에서 뭔가 자, 보육원 같은 거요. 공공부문에서 하는 보육원 거기에 애 넣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죠. 그러니까 공공보육을 늘려야 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민간 보육원을 포함해서 공공보육원하고 조건을 똑같게 해줘요. 공공보육원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자, 우선 집세를 안 낸다? 오케이. 그러면 모든 보육원한테 집세를 안 내게 나라가 주던가. 예? 그 다음에 전기료, 특히 이제 이 기업에서 기업 부설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기업 부설 보육원은 물값 수도비 이런 거 다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비 이런 거 다 기업에서 보조해주고. 이게 언페어 컴피티션인 겁니다. 예? 공공부문이나 기업 부문에서 이렇게 기업 보육원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 거기하고 똑같이 민간 보육원한테도 집세 보조를 해주고 뭘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공부문의 보육 늘어나는 만큼 민간 보육원에서, 예? 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그러니까 참 바둑을 한 수만 내다보고 두니까 이상한 바둑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 바둑 잘 못 두지만은 그래도 몇 수는 내다봐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민간업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절대로 민간 사업자한테 불평등한, 예? 그런 짓을 정부가 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걸 하려고 하면요, 보건복지부, 자, 경제부처 하면 상공부, 농림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설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그 부처들의 중요성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할 산업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네? 의료, 보육, 그 다음에 의약, 화장품, 향수, 이거 전부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규제 마인드로만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요 산업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BTS 하긴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안 해서 문화부에서 바둑에 관심을 안 둬서 뭐 바둑이 세계 최강이 된다 이런 식의 조커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부가 뭐 과연 문화체육관광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기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교육부라든가 이런 비경제부처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는 경제의 더 중요한 부분을 맡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경제 마인드로 바꾸는 거는 부지 하세월일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부처, 국방부까지 모든 부처한테, 너 산업별로 이제 쪼개줘요. 오케이. 상공부는 뭔지 아실 거고, 농림부도 소관 아실 텐데, 이 보건복지부가 너 요 업종들이 네 담당이야. 그리고 요 업종에서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고용 통계와 투자 경제 통계에 의해서 해마다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할 거야. 투자가 네 담당 업종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너들 자리가 유지되는 거야. 아니면 너 날린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이 인간들이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내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해파해라가 누가 뭐 총리실에 뭐 규제 해파 위원회를 만들어가 규제 해파 될 줄 아십니까? 너 규제 해파 안 되면 너 부처를 없애버리겠어. 이 정도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네 소관 분야의 고용 실적이 늘어나면 너 보너스 왕창 줄 것이고, 아니면 교육부가 요새 말입니다. 지난번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없애니 뭐 하는 얘기가 막
교육부가 갑자기 사립대학들 다 모아놓고 지난 10년 동안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사립대학 총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새 교육부 애들이 돌았나봐 뭐 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막 하니까 겁나가지고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던 부처는 다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경제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부처가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요 서비스 산업에서 돈을 절대로 못 벌게 한 결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금융업조차도 한국에서 돈 벌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외국 금융회사들은 철수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게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거는 그냥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기준이고 도착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고요. 제일 문제는 과거에는 대기업만 나갔어요. 근데 맨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저게 중소기업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까지 한국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 하는 이거를 되돌리지 않고 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냐고요. 요새는 뭐 리쇼어링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밖에 기대를 걸 데가 없는데요. 등소평 하여튼 모 주석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모택동 주석께서 중국을 한 20년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결과 그 사이에 우리가 먼저 뛰어버린 거죠. 먼저 스타트업을 했는데 등소평이 뒤늦게 한국을 그대로 베끼는 수법으로 지금 이제 우리 코밑에까지 따라왔는데 더는 앞으로 나가지 마 하고 우리 시 주석께서 이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뭐 기대 걸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중국이 그러는 하에 우리는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돼가 이제 기업들이 중국 탈출이 벌어지니까 일본, 미국이 다 전부 다 자기 나라 기업 중국에 갔던 거 이제 다 도로 국내로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공급망의 이번에 뭐 공급망의 붕괴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조건 싸다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갖고 올 일이 아니다. 국내에 뭐 하여튼 세컨드 소싱 소스를 이렇게 국내에 최소한도는 해야 되겠다. 또 첨단은 뭐 어쩌고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도 리쇼어링 한다고 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저런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게 들여다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장이 돌아가고 싶겠다 할 정도로 해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너무 발표하기에 창피할 정도의 실적밖에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에 보신 것처럼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예? 뭐 세금 조금 깎아줄게, 뭐 도와줄게 한다고 해서 리쇼어링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리쇼어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저렇게 중소기업까지 다 그냥 한국을 버리고 떠나는 저거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일자리를 못 만든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수단은 없고 지금 규제 개혁밖에 없는데 그 규제 개혁을 부처한테 맡겨놓으면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제가 우리나라는요 그 사이에 자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벌리겠다만 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안 된 거를 열거를 하면 여기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열거했는데도 한 페이지 넘어가지고 이 지경인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보고 제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시경제 경기 활성화 뭐 투자 촉진 수단은 다 막혀 있다. 잊어버려라. 예? 그냥 지난 10년 동안에 누군가 투자하겠다고 나온 거를 안 된 거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부처별로 다 요거 해결해 하고 다 맡겨서 예?
당장 총선이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전 정권 심판론 가지고 선거 못합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용인에 반도체가 다음 세대 살 길이다 해가지고 용인에 거대한 그 반도체 캠퍼스 만드는 걸 SK가 하겠다는 그거를 결정한 게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첫 삽을 못 두고 있거든요. 수도권 규제 아시죠? 수도권의 그 어떤 인구 집중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예? 기업이 투자를 해도 안 되고 학교를 지어도 안 되고 학교 정원도 못 늘려주고 하여튼 대한민국 규제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폐해가 크고 가장 문제인 게 수도권 규제하고 그린벨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풀어주는데 2년이 걸렸어요. 왈가왈부 하느라고. 그 다음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국회인지 아세요? 반도체 특별법 그거 만들면 삼성하고 SK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법 못 만든다 하고 나자빠져가지고 그 법 만드는데 3년 걸렸는데 그 3년 동안 반도체 특별법 만들겠다고 시작한 거를 첨단산업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재벌을 도와주는 것 같은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을 다 넣었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반도체만 육성해가지고 반도체만 갖고 나라 경제를 경영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첨단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일자리 만드는 면에서는 안첨단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반도체만 갖고는 안 되고 뭐 온갖 첨단 산업 다 넣은 건 좋고, 심지어는 저는 첨단 산업, 비첨단 산업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산업, 모든 투자한테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대상을 확장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는 강도가 완전히 희석되죠. 네? 반도체 산업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용인 캠퍼스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 만들자고 했는데, 법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물에 물을 타가지고 멍멍한 법이 겨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토지 사모으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아이고 있겠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출발하자마자 파주에 LG그룹의 2천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도록 해주라 이래 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뭐 수도권 규제 용인보다 사실은 좀 덜한 면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좀 더 떨어져 있는데 파주에요. 결정적인 게 군사시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예, 군사시설 다 옮겨야 되지, 농지 뭐 전용, 임야 전용, 그 다음에 문화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가 요건 모가지 날라가기 딱 좋게 그냥 첩첩이 걸려있는데 이걸 다 풀어줘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공장 짓게 해줘라 이런 얘기. 하도 많은 부처가 걸려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다 모아가지고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해결하라 했는데 그거 해결해주면 재벌 특혜 시비에 걸려가지고 모가지가 날라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청 쫄았던 생각이 나는데 LG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난 모가지 날라갈 짓을 이렇게 벌리고 그러느냐? 다른 데 하면 안 되냐? 왜 하필 거기냐? 그렇게 첩 규제가 있어서 땅값이 싼 데 아니면 대한민국에 지금 풀려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는 공장 지으면 절대 망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자,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규제 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규제 혁파하면서 무슨 전봇대 손톱 밑에 가시 이번에는 신발 안에 돌멩이 이런 그런 차원의 규제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폐해가 큰 규제가 아까 가격 규제인데 두 번째 규제가 뭐냐 하면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토지 이용 규제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예요. 원칙적으로 뭔가에 걸려 있습니다.
토지의 전용 규제에 걸려있던 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자연환경 보전, 군사시설, 문화재 해가지고 막 도시계획 해가지고 온갖 그게 다 걸려 있어가지고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큰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 새로 온갖 규제가 풀려있는 그 땅을 가지고 새로 그 규제들을 다 풀어야 돼요. 한 부처하고 상대가 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지, 그 규제를 풀려고 하면 그 땅 주인들이 여태까지 이 땅을 팔지 못해가지고, 예? 안달복달 하던 그 땅 주인들이 갑자기 이게 내가 조상대대 우리 물려온 이 땅을 내가 팔면 내가 죽어서 조상을 무슨 낯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졸지에 갑자기 땅을 안 판다고 나자빠져요. 그래갖고 나라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규제 혁파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지 이용 규제 혁파다. 예? 죽어도 보존해야 될, 예? 환경단체한테 물어보면요, 자갈밭도 특유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요. 갯벌만 손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그 나름대로 하여튼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그놈의 토지 규제 풀고 땅 사모으고 거짓 하는 동안에 세월 몇 년 보내면 오늘날 지금 첨단 산업의 경우에 경쟁이, 예? 그렇게 느슨하게 지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사전적으로 이 땅은 절대로 손 못 대 하는 것은 다 미리 정해놓고 그 나머지 땅은 마음대로 써라. 예? 그거를 제가 엄청난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자, 관악산 꼭대기에 마음대로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지어도 좋다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용 쓸만한 토지 중에서 특히 지금 이미 개발된 땅과 연접해 있는 결국은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뒷돈 공무원들한테 돈 좀 찔러줘야 되고 막걸리도 사야 되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헐어서 써야 될, 예? 그 땅 중심으로 전국에 써도 좋은 땅을 지금 대한민국 국토의 8.5%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8.5%만 쓰고 있는데 가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한 5%만 더 늘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가가 졸지에 폭락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땅이 공급자 시장이에요. 땅이 파는 사람이 안 판다 하는 이런 시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토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예?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냐고요. 토지 공급은요, 미국처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국 기업 팔목 비틀어가지고, 예? 차세대 반도체 공장 하나 짓겠다. 몇십조 들여서 짓겠다 하고 이거 하나 이제 대통령이 그까지는, 예?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팔목 비틀어가지고 이제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전주가 달라 들어가지고 우리 주에 와서 공장 지어라 하고 경쟁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제일 좋은 수단이 땅은 공짜로 줄게. 사례가 막 절비합니다. 땅 공짜로 주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사람 채용하면 이 훈련도 안 된 애들 이게 생산성 떨어지고 이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1년 동안은 임금 반은 우리가 부담할게. 이 따위에 그 다음에 지방세 20년 동안 안 받을게. 이거는 예사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래야 투자가 유치가 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해봐. 땅부터 사봐. 땅부터 그 규제부터 풀어봐. 예? 그래가지고 온갖 부처 돌아다니면서 그 중첩된 규제 풀고 돌아다니면 이거는요 사업 망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긴다 해버리면 돼요. 예?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투자 유치의 주체거든요. 서로 경쟁을 시키자 이겁니다. 누가 먼저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가지고 누가 먼저 싼 땅값을 싸게 해가지고 지방비에서 보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좌우지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방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입니다.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공급 없이 투자 유치가 되나요? 예. 하여튼 이 토지 이용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예?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는 집값 안정에도 예? 집 짓는 땅도 똑같이 예, 공급을 확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 뭐 이거대로 따라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현무이도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그거 바꾸겠다고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민들 자체가 인식이 안 돼 있고 국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정부도 함부로 못하는 거가 다주택자는 못 봐준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 어쩌고 이거 다 빠꾸 오라 해가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직도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는 그렇게 못 봐주겠다. 다주택자는 아직도 악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자, 다주택자가 악입니까? 다주택자는 주택을 여러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다주택자는 중요한 임대주택의 공급자입니다. 전 정부가 결정적으로 자기 눈을 찔른 게 뭐냐 하면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세금 이거에 의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러면 한쪽으로 집을 팔 수밖에 없어서 집을 파는데 누가 집을 살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요는 안 늘어나고 집의 공급은 예? 매매시장에서 집의 공급은 늘어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여튼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값이 싸진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 팔게 만들고 사지 않게 만들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아주 묘수라고 했는데 매매시장에 파는 물건이 한 개 나오는 순간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물건이 한 개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새로 지은 그것만 진정한 공급이지 전세 시장에서 빼가지고 매매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값이 올라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시장의 값을 안정시키자고 전월세 시장 값을 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은퇴해가지고 달리 별 그것도 없는데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서민 아파트 한 두어 채 사가지고 임대주택 해서 그거 굉장히 장려해야 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예? 적어도 지금까지도 한국의 반 정도가 자기 집 없이 나무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전월세 살고 있어요. 그 전월세 살 수밖에 없는 아직 집 살 돈이 마련 안 된 사람들한테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정부가 2, 3%도 못해요.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비중이 적고 대부분을 더 정말 잘못한 것은 개인이 다섯 채, 열 채 사가지고 임대 놓는 게 아니고 법인 임대 사업자까지도 다주택자 취급을 해가지고 조지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매매시장에 가서 또 매매시장, 전세시장 다 합쳐가지고 전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개발업자하고 건설업자들이 좌우지간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택을 많이 짓습니까? 잘 팔려야죠. 주택을 지으면 잘 팔려야죠. 이게 주택 건설업이라는 게 분량이 조금만 늦어지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조금 남는 거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팔려야 되는데
법인 임대사업자든 개인 임대사업자든 뭐 누구든 간에 집을 사줘야 건설업자가 계속 집을 지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기억에 미분양 주택이 막 8만 채, 뭐 10만 채 이래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착공을 못 합니다. 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나라가 뭐라 그랬냐고요. 그때마다 나라가 온 국민한테 이거 사는 사람은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나라에 저거 해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저걸 하면, 이런저런 뭐 혜택도 하고 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집 팔리게 만들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박근혜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첫 해까지만 해도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아주 장려하는 제도들이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이 정부 둘째 해부터인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자, 지금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저 집 살 정도로 돈을 못 모았고, 그리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은행 대출도 억제하고 그거는 뭐 좀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잘 팔리게 해줘야, 집을 지으면 잘 팔리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잘 팔리게 순조롭게 집이 팔리게 하는데 다주택자가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 더 나쁜 거는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이 집이 15억 가치가 있는데 13억에 팔으라고 그러면 어느 놈이 그 열심히 지어서 팔고 하겠냐고요. 그건 그냥 전형적으로 공급을 디스카리지하고 수요는 인카리지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가격 규제하고 똑같은 발상이에요. 규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원활한 공급의 장애 요인을 다 제거해주고, 안 되면 수입이라도 할 텐데 이 주택은 수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더 쉽게 채용하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채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릴럭턴트하다. 아버지가 전 세계 최장 근무시간 일을 하는데 왜 그거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50% 임금 더 줘야 되잖아요. 왜 50% 임금을 더 주면서 아버지 삼촌을 초과 근무를 시키고 그거를 모아서 차라리 아들 세대 하나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한다는 게 항상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시킬 일이 없어졌을 때 해고를 못하니까 함부로 채용을 늘릴 수가 없고, 그냥 초과 근무를 시키는 거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일이 줄어들면 초과 근무를 적게 시킬 수가 있는데, 유연성이 있는데, 채용을 하면 해고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 노동법 제도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안 하고 초과 근무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은 아니고 멕시코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입니다. 멕시코가 분발해가지고 1등 해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그렇게 최장 근로를 하면서 왜 그거를 아들 세대한테 일자리를 안 나누어 주느냐. 채용을 늘려가지고는 이 조절을 해야 될 때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자. 절대로 안 될 거라고요. 그것도 법을 고쳐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방법은 임금 체계 개편을 해서 임금이라도 플렉시블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로 임금을 정해놓고 일이 많을 때는 일이 많은 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해서 많이 주고 보너스를 주고,
하여튼 임금 체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를 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거에 상당 부분을 이걸 해소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호봉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예? 연봉제 뭐 직무급 하는 이런 유연한 임금 체계로 완전히 전환한 기업이 한 30% 되고 아직도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70%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70%가 호봉제를 하고 있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30%가 이미 호봉제를 탈피해서 유연한 임금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70% 너거는 뭐 했냐? 예? 직무유기다. CEO들이 게을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만들면서, 예? 국회의원들도 온갖 소리 다 듣긴 듣거든요. 그래, 이거 하면 젊은 애들 취직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하니까 그거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19조와 20조 사이에 19조 2 해가 조문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이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꼭 해라 하고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낡은 호봉제를 탈피해서, 예? 연봉제, 직무급, 성과급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라가 임금 체계 개편이고, 등 필요한 조치가 뭐냐 하면 그 제도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요거는 임금 피크제 해라. 정년이 연장된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임금 피크제 하라는 뜻을 등 필요한 조치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것은 그거는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런 뜻으로 이 조문이 만들어진 거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역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법에 보면 누가 하여야 한다가 없어요. 하여야 한다 해놓고 누가가 없고, 따라서 안 하면 처벌한다도 없고 안 하면 벌금 매긴다도 없고, 예?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여태까지 별로 진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조직의 책임자들이, 예? 이 법적으로는 적어도 제한이 없는 이 임금 체계의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만이라도 하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하려고 열심히 말하자면 노력을 했는데 문정부 돌아가지고 다 빠꼬라 해가지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법적인 장애 요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임금 체계 개편이라도 모든 우리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그걸로 반이라도 달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왜 나라에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편의점의 알바생과 저 지방의 소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편의점의 알바생은 우선 첫째 생계비 코스트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노동 강도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명동에 있는 편의점에 근무하는 애들은 한 혼자서 안 돼서 두세 명이 있는 경우까지 있고, 그 친구들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런데 저 지방의 변두리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손님 한 시간에 몇 명 오는 손님 응대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휴대폰 들여다보고, 예? 학교 숙제하고 책 읽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왜 똑같이,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게 주인이 망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이 틀려요. 자, 광주시가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말썽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크게 봐서 광주시의 GGM이라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투자 유치를 했는데, 지금 자동차 공장의 연봉이 거의 1억입니다. 예, 평균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우리는 3,500만 원만 받겠다. 연봉 3,500만만 받겠다. 제발 우리 지역에 공장 하나 지어주라. 일자리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광주시장이 역 2대에 걸쳐가지고 윤장현 시장과 이용섭 시장이
2대에 걸쳐서 노력해가지고 광주에 이제 그걸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금은 지역별로 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업종별로 달라고 다 달라야 되는데, 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얼마 이상을 임금을 주라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이하에 취직하지 마라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예? 미국에서 흑인들이 그냥 싼 값에라도 취직하려고 덤비드니까, 예? 얼마 이하에는 사람을 못 쓰게 그런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이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덤핑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최저임금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라고요. 그거는 결국 누구를 희생시키느냐 하면 그거보다 싼 값이라도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보는 시각 자체를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나라 단위로 하나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차별화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별이고, 하나는 연령별이고, 하나는 업종별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업종별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지금 이미 가능하게 돼 있는 건 업종별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별 이거를, 경제단체에서는 특히,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누가 요구하는 거겠습니까? 고용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고용주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별 차등화는 누가 하고 싶은 겁니까? 노동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더 싼 값에 취직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임금을 높여놓으면 우리 지역에 그 정도 높은 임금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아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싼 임금이라도 일을 하겠다 하는 건 노동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집약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만, 예?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차등화요. 연령별 차등화 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누굴 자르냐 하면 노인부터 자릅니다. 60대 이상부터 자릅니다. 그리고 10대 자릅니다. 그러니까 10대와 60세 이상이 최저임금 상승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집중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그거 올리지 말고 내 일자리 유지하고 싶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별 차등화도 노동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대한노인회가 완전히 놀고 먹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노인회가 나서가지고 노인에 대해서는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 해야 돼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이 비닐로 봉지 10개씩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이거 배달하는 알바하는 노인들 많이 보셨죠? 노인들 하기에 굉장히 좋은, 비교적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 자동적으로 운동도 되고, 특히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통비 코스트 안 들이고 배달 그거 하는 거 참 노인들한테 괜찮은 알바거든요. 근데 노인들 자꾸 최저임금 올리면, 예? 모르죠. 뭘로 대체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드론으로 인한 배달로 대체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자, 최저임금도, 연령별 차등화와 지역별 차등화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고, 업종별 차등화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업종은 수지가 안 맞아서 도저히 그 이상 임금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법상으로는 이거는 법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나머지 이 두 개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그 발상부터 깨야 된다는 게 규제개혁의 출발점 아닙니까? 법에 해도 된다는 게 없으면 못한다, 이런 발상이 틀린 거예요. 법에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 모든 결정권을 지방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 최저임금을 다른 데보다 2배로 받든지, 예? 어느 시는 좀 낮게 하든지, 지방한테 아무런 자치할 거리도 하나도 안 주고, 예? 지방 간의 경쟁이란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 투자 유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토지와 노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야말로 투자 유치에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도 안 떠나시는 거 보니까 어디 출근하셔야 될 분들이 없고 전부 다 질문 한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성적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